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정차숙입니다. 우선 지난번 수업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개관을 했었습니다. 크게 두 부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설득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정의, 구성요소, 유형, 기능을 배웠습니다. 먼저 정의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주체가 의미 공유를 목적으로 상징을 이용해서 타인과 정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이런 행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로 우리는 5개를 살펴봤습니다. 즉, 소스, 메시지, 채널, 리시버, 이펙트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곧 설득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내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집단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이런 종류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살펴봤죠. 구체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매스컴은 우리 사회에서 환경 감시의 기능, 사회유산 전수의 기능, 상관 조정의 기능, 그리고 오락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설득의 영역에서 우리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는 올슨과 자나의 정의를 인용을 해서 이것은 학술적으로 정의를 했을 때 정보원,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노출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태도 변화, 이것이 설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속성으로 우리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설득은 메시지, 자발적인 선택, 의도성, 도구성, 설득 대상의 특정성,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의 4대 비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설득, 이 설득 연구에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고 연구 영역을 확장을 하고 또 설득 이론들을 이제 정립을 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4대 비조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칼 호블랜드, 커트 루인, 크루트 레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헤럴드 라스웰, 폴 라자스펠드가 4대 비조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이어서 태도의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설득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이 태도로 인해서 행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자는 이제 설득당하는 사람, 이 사람의 태도를 관찰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따르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태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설득에서는 태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 변형,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태도에서는 일단 개념해서 어원과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의 특성에서는 총 7개의 특성을 배우겠고, 그 다음에 구조에서는 2가지 견해, 즉 3가지 하위 요소의 견해와 단일 차원의 견해를 배웁니다. 그리고 태도의 기능에서는 태도가 하는 역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태도 변형에서는 이런 태도 변형, 이것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배우고요. 태도 변형의 종류 3가지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가서는 이 태도 변형은 시기별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태도와 행동 차원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태도와 행동 사이의 일치, 불일치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중재 변인 5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태도에서 태도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태도의 정의, 그리고 태도의 어원을 살펴봅니다. 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정의부터 살펴볼 텐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거 좋다, 이거 싫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반응하게 만드는 앞선, 선유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도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우리들의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브랜드 좋아, B 브랜드 싫어, 이렇게 말하는 좋다, 싫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태도인 것이죠. 태도는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태도의 어원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태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ttitud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앱투스에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앱투스,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신체적인 자세, 포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자세를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구나,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포즈로 쭉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보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할까요? 네, 그렇죠. 이 트랙을 따라서 분명히 달려가는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보고 그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원의 의미처럼 실제로 태도는 행동을 예측하게 만들어줍니다. 흔히 태도는 행동의 징조다 또는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선행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태도는 행동보다 앞서가면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라, 저런 행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일을 합니다. 길잡이 역할을 태도가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설득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알게 되면 이 태도를 이용해서 설득하려는 사람의 이 행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설득하려는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에서는 이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태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7개의 태도의 특징을 배울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대상입니다. 태도는 대상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가 좋아, 나는 LG전자가 좋아 라고 한다면 이때의 대상은 바로 이 삼성전자, LG전자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좋다 싫다 할 때는 이렇게 대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상은 이제 호우 불호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대상은 호우 불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 생각, 정책, 사건, 제품, 브랜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 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유형적인 게 있고 또 무형적인 게 있습니다. 무형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관념 이런 것들이 여기 사례에 들어갑니다. 반면 유형적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여기 사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태도는 대상을 지니고 이것이 특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 태도는 지속성의 특성을 지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거 좋아, 내가 이거 싫어,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이 되면 그건 연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단 며칠 동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년간, 난 이거 계속 좋아해,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 태도가 관심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좀 소멸될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기업이 아주 활발하게 광고 활동을 펼치고 아주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면 태도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또 연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태도의 특성은 이 태도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천적으로 난 A를 좋아해 이렇게 태도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후천적으로 습득하느냐? 본인이 직접 써봄으로써 이거 괜찮네, 마음에 들어, 이렇게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타인이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마음에 드네, 이런 식의 태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시청, 그러니까 인터넷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TV를 본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이러면서 이 제품 마음에 드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태도의 특성은 이 태도는 방향과 강도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플러스 좋아한다는 거, 마이너스 싫어를 한다는 거, 이것을 말을 하고요. 강도는 강약 중간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내가 좋아한다면 조금 좋아하는지, 중간만큼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주 많이 좋아하는지, 이런 강도를 지닙니다. 그래서 태도는 좋다, 싫다, 강약, 중간, 이런 강도를 지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다섯 번째 특성은 태도는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아까 전에 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태도는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 안에 존재를 해요. 따라서 우리 육안으로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태도를 측정해서 이 사람은 이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이것을 좋아하십니까?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또는 설문지를 주고 대답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 제품을 선호하십니까? 다음에 7점 척도상에 표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응답자가 7 이렇게 답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제품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다음 태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즉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상황 때문에 변화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했었더라도 이 제품을, 이 대상을 싫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례, 즉 새우깡 사례입니다. 새우깡. 이 제품은 과거에 이제 국민 과자라고 일컬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이 새우깡은 1971년에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스낵이고 또 최장수 스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매년 무려 600억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릴 정도로 농심의 아주 대표적인 간판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우깡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쥐머리 사건입니다. 지난 2008년에 충북에서 이제 한 소비자가 슈퍼에서 새우깡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우깡 안에 이런 쥐머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코입니다. 쥐의 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쥐의 눈이 있고요. 좀 잘리긴 했지만 여기가 바로 쥐의 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털들이 여전히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쥐 머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농심에 이것을 알렸어요. 쥐머리가 나왔다 이렇게 알렸는데 농심 측에서는 이것을 막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사과하는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이나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순식간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 새우깡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과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죠. 자,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YTN 뉴스 그리고 MBC 뉴스 이런 여러 뉴스들을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농심에서 만든 노래방용 새우깡에서 생쥐의 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수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18일 이물질을 처음 발견한 유모 씨는 새우깡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새우깡 탄 건 줄 알고 그냥 빼놨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해서 좀 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새우 머리인 줄 알았어요. 새우깡이니까.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빨이 있고 눈이 있고 딱 쥐머리더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청북도 청원의 한 상점에서 판매된 노래방용 새우깡에서 생쥐의 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제품이 만들어진 농심 부산 공장에 대한 조사 결과 중국 현지의 농심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 제조 과정이나 포장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농심 측의 대응입니다. 새우깡에서 쥐머리 추정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농심 측은 발견자에게 보상만 시도하며 같은 날 제조된 새우깡을 수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나 꼬리 이런 게 그래서 이게 같은 라인 상품을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맞긴 맞는데 이제 그 영업장 직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뭐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농심 측은 이물질 함유 사실을 알았을 땐 회수하기 너무 늦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 이게 조그만한 구멍 가지고 다 하고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 새우깡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실제 농심 측이 수거가 가능한지 알아본 건 첫 발견 신고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더 흐른 뒤인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왜 일주일 늦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그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가 좀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문제의 제품과 같은 날 제조된 새우깡은 3,200상자가 넘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처럼 이 새우깡은 이 쥐머리 사건을 겪으면서 초기에 이 긍정적인 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끔 이제 변화했습니다. 정리하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는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다음 7번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의 또 다른 특성으로 태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좀 의외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태도는 일련의 체계, 패턴을 지닙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태도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 세 번째로 태도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두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 가지 하위 요소 견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일 차원의 견해입니다.
먼저 이 중에서 세 가지 하위 요소 견해를 배우겠습니다. 이 개념은 1960년 로젠버그와 호블랜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견해는 다른 말로 3요소 모형 또는 삼원론적 관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즉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 이 세 개로 구성이 된 구성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아울러 이 견해는 이 세 개의 요소가 서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것이 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러한 가치를 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참 긍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요소는 또 이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A라는 이 브랜드가 좋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적 요소는 또 이러한 감정적 요소와 이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행동적 요소를 보입니다. 난 이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A라는 브랜드를 구입할 의지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젠버그와 호블랜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일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각각의 요소가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지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즉 어떤 관념이라던가 인식, 지식 이런 것들을 인지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게 머릿속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이 현대자동차 모닝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해. 이것이 인지적 요소의 사례인 겁니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두 번째 감정적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품이나 브랜드, 사람, 사물 이런 특정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 어떤 정서나 감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 모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 즉 좋아한다. 이게 이제 감정적 요소의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동적 요소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야 라는 행동의 의지, 의욕, 행동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이 현대자동차 모닝 이것을 구입할 거다. 이것이 행동적 요소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행동과 행동적 요소는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적 요소는 태도예요. 태도는 아까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것이라서 우리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적 요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행동,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 행동과 이 태도에서 말하는 행동적 요소는 분명하게 다른 개념인 겁니다. 내가 물건을 사는 이런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적 요소라는 것은 나는 앞으로 물건을 사려고 한다라는 행동과 관련된 의지인 거죠. 그래서 실제 행동과 이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꼭 분리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동적 요소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동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동적 요소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동차를 앞으로 반드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행동적 요소가 있으면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자동차를 사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나 이 마케팅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이 태도의 행동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태도의 구조에 관한 또 다른 견해인 바로 단일 차원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차원 견해는 다른 말로 이것을 이론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원론적 관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견해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태도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유일하게 감정적 요소, 이거 하나만을 태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적 요소와 그리고 행동적 요소, 이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 견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는 이건 태도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적 요소는 특히 이것을 신념이다라고 별개의 개념으로 이제 개념화 시켰고, 또 행동적 요소는 이것을 이제 행동 의도라는 이름으로 개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태도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울러 이 견해에서는 이 세 개의 요소가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는 이 태도의 원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 요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행동적 요소인 행동 의도는 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 요인이라고 이 견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단일 차원 견해에서는 유일하게 감정적 요소, 그거 하나만 태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태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일 차원 견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오늘날은 이 단일 차원 견해를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태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학자 카츠는 1960년 기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일, 즉 실용적 기능, 가치 표현적 기능, 자아 방어적 기능, 그리고 지식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실용적 기능입니다. 이것은 태도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보냐면 태도는 우리에게 뭔가 보상, 혜택, 그리고 가치를 주는 대상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울러 긍정적인 감정이 들게 하고 즐거운 느낌이 들게 하는 대상을 계속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 태도는 뭔가 나한테 처벌을 가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불쾌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피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태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상, 혜택, 즐거움, 긍정적인 기분 이런 것들은 더욱더 극대화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반면에 뭔가 처벌, 불쾌함,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극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태도가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의 실용적 기능을 다른 말로 공리적 기능 그리고 도구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나에게 보상이나 혜택을 주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향후 그 대상의 물건 같은 것을 이렇게 구입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광고주는 이제 광고 안에서 당신이 우리 제품을 쓰게 되면 이러한 보상을 얻을 겁니다. 이러한 베네핏을 얻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광고주의 그 제품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제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물건이지 않을까 하고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무슨 물건일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좀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잘 추측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제가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무엇인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물통 또는 뭐 음료수병 이런 느낌이 들죠. 진짜 그런 것인가 한번 다른 사진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이것을 세우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품이 무슨 제품일 것 같습니까? 그쵸? 꽃병 같죠? 자, 이 제품은 지금 여기에는 파란색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색상도 있어요. 이제 그 광고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색상도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 한번 판단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보시게 될 이 광고는 지난 2019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크리에이티브 전략 부분 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 보상을 줘서 사람들이 이 광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형성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도 하시면서 한번 이 제품이 무엇인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Mid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which seeing through the world is near met with elsewhere. Home, home, sweet, sweet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네, 아까 전에 그 제품이 무슨 제품이었죠? 네, 소화기였습니다. 꽃병 소화기였는데 그 광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그 매년 주거 화재가 이제 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주거 화재가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 각 집에 소화기 이런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집은 무려 58%나 된다고 아까 그 광고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령 집에 소화기 이런 걸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화기를 어떻게 쓰는지 그 사용법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디다 두었는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으로 시장 조사 결과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그 광고를 집행을 했던 거죠. 소화기, 이것을 꽃병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이 꽃병 소화기를 가정에 눈에 띄는 곳에 두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향후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 꽃병 소화기를 이용해서 재빠르게 그리고 쉽게 화재를 진압하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베네핏을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삼성 화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향후 보험회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삼성 화재를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광고 캠페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보상을 줬죠.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유도를 했으므로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태도의 실용적 기능에 호소하는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태도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가치 표현적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 싫다는 이런 태도가 우리 자신의 가치,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 라이프 스타일, 개성 이런 것들을 남에게 표출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시기에 내가 A를 좋아해, 내가 B를 싫어해, 이런 좋다 싫다 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 싫다 하는 태도가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남에게 표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외제를 싫어해, 그리고 나는 국산품을 좋아해, 이렇게 자신의 태도를 남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본인의 애국심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을 남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애국심이 넘쳐나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태도는 나를 남한테 표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미지,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사서 쓰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주들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우리 제품을 쓰시게 되거든,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당신의 어떤 위상,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남에게 우리 제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광고주의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이 광고에서 이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에 호소하는 카피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광고 속에서 등장하는 그 친구라는 사람의 얼굴 표정 변화, 여기에도 한번 주목해서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Grainger New Luxury.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광고는 광고주는 현대자동차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그랜저입니다. 만든 광고회사는 이제 이노션입니다. 이 광고에는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에 호소하는 카피가 등장을 했는데 어떤 카피가 그 카피였죠? 찾아보셨나요? 네, 그렇죠.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라는 카피가 이 가치 표현적 기능, 여기에 호소하는 카피였습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당신이 우리 그랜저를 이용할 경우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 당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 이런 것이 높다는 것을 남에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랜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그리고 구매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랜저 광고 사례는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에 호소하는 그런 사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태도의 기능, 자아 방어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태도가 무슨 일을 하냐면 태도는 사람들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긴장감, 불안감, 그리고 사람의 외부에서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공포,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그 사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일종의 그 자아 방어적 기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협, 긴장, 불안,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한 사람을 보호하게 만들어주는, 지켜주는 그런 일을 태도가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제품, 대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향후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입냄새 제거제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서 쓰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냄새로 인해서 남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이렇게 싫어함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것을 광고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우리 광고주의 제품을 이제 사람들이 쓰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의 멸시, 비난 이런 것들을 광고 안에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광고주의 제품을 소비자가 씀으로써 사람들이 좋게 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씀으로써 너 자신을 보호하고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말이 광고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다음 사례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이 사례는 일단 브랜드는 페브리즈이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광고 모델은 뮤지컬 배우 정상원입니다.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한텐 무슨 냄새 나나? 찌개? 고기? 아니면 땀 냄새? 페브리즈 맨으로 남자 5대 냄새 파괴. 냄새는 역시 페브리즈 맨. 지금 보신 이 광고 사례는 이제 광고주는 P&G 그리고 제작한 회사는 그레이 월드와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이 페브리즈를 안 썼더니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막 싫어하는,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 처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광고주는 광고 안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씀으로써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브리즈, 이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태도를 갖고 그리고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태도의 지식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기능은 무엇이냐면 태도가 사람들을 둘러싼 주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 그리고 어떤 환경, 그리고 다양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접했을 때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재빠르게 이해하고 아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게 하고 판단하게 하니까 이걸 이제 지식 기능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태도의 지식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 이 태도가 하나의 준거 틀, 잣대, 기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존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과 관련된 다른 대상도 이 태도 덕분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러한 냉장고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7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문이 5개 있다.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전혀 몰라도 대상에 대해서 이미 태도를 갖고 있으면 대상과 관련된 이 냉장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 냉장고를 보더라도 내가 이 제품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냉장고도 아마 삼성전자 다른 제품처럼 튼튼할 거야. AS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신속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으면 그게 그 삼성과 관련된 이 냉장고도 기존 태도 덕분에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빨리 이해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 이것을 태도의 지식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태도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태도 변형의 정의, 그리고 종류 3가지, 연구,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 변형의 정의입니다. 태도 변형, 뭔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 변형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특정 대상, 즉 어떤 상황, 그리고 사물, 제품, 브랜드 이렇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기존의 태도를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아예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는 거, 이 모두를 합친 그 개념을 태도 변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도 변용이라는 것은 A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별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싫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좋게 변화시키는 거고요. 또 동시에 이 기존 태도를 강화, 즉 조금 좋아했으면 이 A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좋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A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광고, 마케팅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좋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이걸 태도 변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태도의 변화, 강화, 새로운 태도의 형성 이것을 태도 변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태도 변용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능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태도는 우리의 가치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도는 나를 남한테 표출해 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남한테 알려주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요. 또 때로는 나의 정체성과 이 태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떤 광고나 마케팅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거부감, 저항감을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 변용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 변용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그래도 좀 이 태도 변용이 좀 일어나는 것은 3번입니다. 새 태도의 형성.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중립적이었다면 이제 광고를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제품을 좋아하게 이렇게 아예 새로운 태도를 이제 형성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태도의 강화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더 많이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번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싫어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존 태도의 강화, 특히 새 태도의 형성 이런 것들은 그나마 태도 변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태도 변용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변용의 종류는 이제 다음과 같이 3개, 인지적 태도의 변형, 감정적 태도의 변형, 그리고 행동적 태도의 변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인지적 태도의 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태도의 인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 태도의 인적 요소라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나 신념, 판단,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요. 이게 인적 요소였으니까 인적 태도의 변형은 그걸 바꾸는 거죠. 즉, 인적 태도의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기존에 생각하던 바, 이것을 변화하거나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태도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인적 요소, 이 생각을 변화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중립적이었을 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줘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였네? 이렇게 긍정적인 아예 새로운 태도를 형성케 하는 거, 또는 이거 안 좋은 거였네? 이런 식으로 새 태도를 형성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적 태도의 변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B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거 괜찮네?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변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강화. 이 B라는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그냥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였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바꾸는 것이 이제 인적 태도 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뭐 어떤 생각도 안 갖고 있었어요. B에 대해서. 그럴 때 이 B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이런 걸 보니까 이 B라는 제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제품인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인 인지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이제 아예 새롭게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적 태도 변형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자동차 광고인데 국내에서 집행된 잡지 광고, 그리고 저기 브라질에서 집행이 된 잡지 광고, 이 두 가지를 사례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집행된 푸조 잡지 광고입니다. 푸조는 이제 이런 잡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왼쪽에는 다양한 푸조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쪽은 그 푸조의 세계 판매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푸조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는 푸조의 역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푸조의 다양한 장점들, 즉 놀라운 정수성, 강력한 파워, 친환경성 이런 여러 정보들이 아주 상세하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의 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소비자가 있었다면 푸조가 이렇게 장점이 많았구나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변화시키고요. 또 그 다음에 푸조에 대해서 약간 정도로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광고를 보고 아주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기존의 푸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면 이 광고를 통해서 새 태도, 푸조 참 긍정적인 거였네, 괜찮았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브라질에서 집행된 인쇄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지난 2012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매체 부분 동상을 수상했던 광고입니다. 이 광고 앞부분에는 이제 카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광고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태도 변형을 유도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줘서 인적 태도 변형을 유발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도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광고 사례에서는 푸조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소비자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고 있죠? 아까 광고 보시면서 생각하셨나요? 어떤 정보를 지금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나요? 그쵸.
푸조가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백이 굉장히 잘 터져서 사람을 보호한다. 즉, 푸조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 광고는 소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라. 이렇게 앞에 카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진짜로 그걸 치면 무슨 일이 발생했죠? 예, 광고 뒷면에 부착이 되어 있던 이 에어백이 탁 터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푸조의 에어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한번 현실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푸조가 이렇게 에어백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탁탁 터진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안 터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탁 터져서 소비자를 굉장히 잘 보호해준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을 해서 소비자가 푸조에 대해서 기존에 안 좋게 생각했으면 좋게 생각하게, 조금 좋게 생각했으면 더 좋게 생각하게, 별 생각이 없었으면 확실히 이제 좋아하게, 그 새로운 인적 태도를 형성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조 사례는 인지적 태도 변형의 사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태도 변형의 종류, 감정적 태도 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이 태도의 감정적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서 느끼는 정서, 감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 이게 태도의 감정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감정적 요소니까 감정적 태도를 변형한다는 것은 이걸 바꾸는 거죠.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나 이거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기에 이거 싫어 이랬다면 이것을 좋게 변화시키고요. 기존에 이게 마음으로 느끼기에 그냥 조금 좋았는데 이걸 아주 좋게 이제 느끼게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았어요. 그냥 중립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좋아하게 한다거나 싫어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새롭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을 모두 합쳐서 감정적 태도의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과거에 KBS에서 방영이 되었던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인 홍라온, 이 사람은 홍경래의 난을 일으켰던 바로 그 홍경래의 딸입니다. 홍경래, 역적이죠. 그래서 홍나온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효과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장을 하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도망치면서 삽니다. 남들 대신에 편지를 대필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연애 상담해주는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연애 비법 책도 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 홍나온에게 한 노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 노비는 당시의 권문세도가 이 안동김씨 김우교의 그 집안의 노비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가 이 집안의 며느리를 사랑하게 됐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며느리는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남편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입지가 갈수록 좁아졌고요. 또 그리고 아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이 노비가 이제 짝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홍나온에게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나온은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을 해주게 되고, 이 노비는 그 조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특히 며느리의 이 감정적 태도의 변형에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 태도가 바뀔 거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보 가십니까? 괜찮으세요?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철벽녀십니다요. 철벽요? 그만큼 마음의 벽을 뚫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럼 어찌하면 되겠나? 딱 열흘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다가 나를 영영 잊어버리시면 늘 주위를 맴돌던 사내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데 궁금해하지 않을 여인은 없죠. 그리하여 딱 열흘째 되는 날 아씨 안 다치셨습니까? 무슨 짓이냐? 괜찮은 것이냐? 예, 전 괜찮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말거라. 아니요. 앞으로도 소인이 다 막을 것이에요. 거목이 떨어져도 아씨를 향해 날아드는 돌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제가 막아드릴 것이에요. 대체 꼬박 열흘 동안 어디로 사라졌던 것이냐?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드라마 속에서 며느리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옆에서 자꾸 열심히 도와주는 이 노비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싹 텄어요. 좀 관심도 갔어요. 그런데 본인은 양반 신분이에요. 근데 남자는 노비 신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안동 김씨 세력의 김우교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을 자꾸 억눌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자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제 의지가 되어주던 이 노비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 만에 나타났는데 또 자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 이 좋아하는 감정이 더욱 좋아하게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화가 됐냐면 제가 뒷부분을 따로 편집은 안 했는데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며느리는 노비와 사랑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감정이 강화가 돼서 이렇게 야반 도주할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기존에 좋아하던 이 태도가 더욱더 크게 좋아하게끔 강화됐으므로 이것은 감정적 태도의 변형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 행동적 태도의 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태도의 행동적 요소를 살펴봤죠. 이것은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의지가 있다, 성향이 있다, 의욕이 있다, 이런 것을 태도의 행동적 요소다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다고 했죠? 이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정신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행동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진짜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외적인 행동과 이 행동적 요소를 구분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실제 행동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광고 이런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내가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거다라는 그 의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행동적 태도의 변형은 바로 이것을 바꾸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런 개인의 의지와 관련된 이제 기존의 태도를 변화하거나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형성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B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내가 이 제품을 안 살 거야 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을 살 거야. 그런 의지가 있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기존에 좀 살까? 이 정도로 행동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을 나는 확실히 살 거야. 라고 강화를 하는 거. 그리고 뭐 살지 말지 이런 행동 의도가 이제 전혀 없었는데 나는 확실히 이 B라는 브랜드를 살 거다. 나는 확실히 이 브랜드를 안 살 거다. 이렇게 이제 아예 새롭게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고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떠한 행동적 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광고는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집행이 되었던 투표 독려 공익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제작한 사람은 일반 CF 감독이 아니라 실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광고 모델은 윌 스미스,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 해리슨 포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스튜디오로 이제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스필버그 감독이 이 유명한 이제 배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표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 배우들이 당연히 자기는 이제 투표하라 이런 말을 이제 하게 할 줄 알고 촬영 스튜디오로 모였는데 투표하지 말라 이렇게 감독이 주문하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들의 얼굴 표정 변화에 주목을 해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요. 이 광고가 어떠한 행동적 태도 변형을 유발하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고요. 이 광고가 워낙 길어서 일부 편집해서 갖고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So on November 4th, get out and vote. No. Say don't vote. Don't vote. Wait a second. You want me to say don't vote? I'm sorry, what am I supposed to say? Don't vote. That doesn't make any sense. You want people to vote, right? Just say don't vote. It's going somewhere. I don't get it, man. Listen, Scarlett, just say don't vote. Don't vote? On November 4th, get out and don't vote. Because It's part of the big picture. Tommy Cruise say don't vote? On November 4th. Now make sure you go out and vote. Cut! No. It's on November 4th. Don't vote. Don't vote. Don't vote. Now what do you mean don't vote? Well, it's like the last one that they did, which was gre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signed up to register to vote, so it's kind of like the concept. Do not vote. Shy, a little more sarcastic. What if people don't understand that it's being sarcastic? Oh, sarcasm. Okay. You can do sarcasm? Okay, yeah, I can do sarcasm. I could do anything. I was in a boy band, okay? Don't vote. Don't vote. Don't vote. Don't vote. Harrison, trust me. Don't vote. Don't vote. Like that? Don't vote. Like that? I don't get it. Doesn't make any sense. Do not vote. Good. Let's go back to the top. The whole concept. Not. One vote doesn't count. Just imagine that. What does that mean? Okay, one vote doesn't count. One vote doesn't count. No, one vote doesn't count. One vote? What is that going to do? It don't matter. It's just one vote. You're one tiny little itty-bitty person in this entire country. And you're just this one. You know what? I can't do it. It's not true. I don't believe it. 537 people decided the 2000 election, and you want me to tell people that one vote doesn't count? 537? That's it? There's more Baldwin brothers than that. The concept worked the last time this was on YouTube. Work for who? Doesn't work for me. I'm going to have to go with Harrison. I was having the same trouble with this thing. Yeah, I don't get it. All right? It doesn't make any sense. No, it doesn't make any sense. I know. Is there time for me to make a small please? I respect you, you know, and you got awards and stuff, but this is ridiculous. I think we should just kind of be a little more direct, don't you think? Say what's in your heart.
Really? See, now that makes sense to me. I'm voting because when I was growing up, my father told me that if you don't vote, then you have to shut up. I vote because I fell in love and I want it to matter. I'm voting because I care about gun control. I'm voting for education, health care. I'm voting because I want a voice. I'm voting for a better planet. I'm voting because it's my first time. And every vote counts. That's why I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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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at simple. Vote. 자, 우리는 지금 이 공익 광고를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행동적 태도의 변형을 유발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나요? 네, 투표하라는 이런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투표하지 말아야지, 이번 선거일에 놀러 가야지, 이렇게 이제 행동 의도를 갖고 있었으면 기존 태도를 바꿔서 나 투표하러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의지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표하러 갈 건데 확실히 갈지는 모르겠어, 이런 행동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 광고는 확실히 투표하러 가게끔 이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할지 말지 이런 확실한 행동 의도를 안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투표하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익 광고는 사람들의 투표에 대한 그런 행동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적 태도 변형의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1교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태도의 개념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태도, 태도 변형, 그리고 태도와 행동입니다. 이 중 우리는 1교시의 태도와 태도 변형까지 일부 살펴봤죠.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태도에서는 태도의 개념, 특성, 구조, 기능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학습된 선유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의 특성에 가서는 태도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부터 해서 구조까지 7개의 특성을 살펴봤고, 그리고 구조 쪽에서는 태도의 이제 3가지 하위 요소 견해, 그리고 단일 차원 견해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태도의 기능 쪽에서는 태도가 하는 4가지 역할, 즉 실용적인 기능, 가치 표현의 기능, 자아 방어적 기능, 그리고 마지막 지식의 기능을 살펴봤고요. 태도 변형 쪽에 가서는 이 태도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제품이나 브랜드나 이런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 태도를 변화하거나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태도였다면 아예 새롭게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 변형의 종류 쪽에서는 크게 3개의 유형, 즉 인지적 태도의 변형, 감정적 태도의 변형, 그리고 행동적 태도의 변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차 시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